그 템플턴 그 가치 투자, 그 템플턴 가치 투자에 또 연결을 해서 이건 또 이제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급락을 할 것을 예상하고, 그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고서 이 버블이 붕괴될 거, 이게 버블이 붕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고점이 만들어진다, 고점이. 이게 반드시 이렇게 많이, 이게 막 두 배든 세 배든, 이게 두 배 이상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게 많이 올라가서 고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고점이라는 건 뭐냐면, 고점이라는 것은 종목도 시장도 고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버블이 최대치가 됐다는 게 버블이. 이 버블이 최대치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버블이 최대치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빚어져서 이게 빚이 최대치가 됐다는 얘기. 빚이. 그래서 버블이라는 것은 이게 시장에서 버블이라는 것은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버블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이 빚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빚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막 두 배, 세 배 올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고점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은행 대출이 최대한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 이게 고점에서 버블이 생기게 되면 결국 이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 버블은 터져서 이 버블이라는 것은 결국은 터진다. 터져서 버블은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버블은 얼마만큼이 버블이냐? 이 빚만큼이 버블인 거예요. 빚만큼이 버블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출이 5억이 들어가 있다. 5억은 내 돈이고, 그 다음에 5억이 은행 돈이다. 은행 돈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버블은 얼마만큼이냐면, 이 아파트의 버블은 얼마만큼이 버블이냐면, 이 5억만큼이 버블이란 거, 5억만큼. 5억만큼이 버블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 고점, 주식시장에서 고점은 언제가 고점이냐면, 이 주식시장이요. 주식시장에서 고점은 어디가 고점이냐면, 여기. 그러니까 신용미수가 최대치. 신용미수가 최대치였을 때가 버블이, 거기가 고점이다. 신용미수가 최대치였을 때가 고점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템플턴 감독 기술주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버블이라는 것은 분기를 한다. 반드시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경험을 통해서 한다니,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버블은 반드시 터지고 깨진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얘기할 때 반드시 시장이라는 것은 이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기 거품이 버블이 최대치가 됐다가 여기 이제 바닥은 거품이 최소치가 되는 거죠. 거품이 최소치가 됐다가 최대치가 됐다가. 그래서 이게 은행 대출이 최대한 늘어났다가 은행 대출이 최소한 줄었다가 은행 대출이 최대한 늘었다가 은행 대출이 최소가 됐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거품이 결국 뭐에 영향을 받고 거품이 만들어지고 거품이 꺼지고 그러냐.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이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 지금 미국의 금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은행의 대출,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대출이 늘어나겠죠. 대출이. 그럼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게 거품이 생기고 그 고점에 가면은 다시 여기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은 조금 시장이 지금 요거하고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 돈을 너무나 많이 풀어놔가지고 어떤 경제 흐름에 의해서 어떤 금리가 조절된다기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 불격고 한 3번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게 그것은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있지만, 원래 금리라는 것은 이렇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금리라는 것은 이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물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술주가 이렇게 고점에 이르면 반드시 이렇게 분기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이 경험치를 얘기한 거죠. 제가 늘 얘기했던 이 경험치를 통해서, 예전에도 경험치를 통해서 기술주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고점에 가면 거품이 최대치가 되는 거고, 그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술주들을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그 템플턴 같은 게 뭘 했냐면 이렇게 공매도를 했다는 거, 공매도. 그러니까 여기 고점 근처에서, 시장의 고점 근처에서 공매도를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공매도를 가지고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이게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해서 이렇게 쭉 끌고 내려와서 이 수익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막 5% 뛰기, 10% 뛰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템플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고점 근처에서, 그 기술주의 고점 근처에서 여기에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냐? 결과는 뭐 템플턴 뭐 당연히 굉장히 좋았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았고, 그래서 그 템플턴 그 가치 투자, 제가 얘기했던 가치 투자 그 책을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전략 같은 것이 이 템플턴의 책, 제가 보라고 사서 보시라고 했던 그 책, 그 템플턴의 가치 투자, 그 책에 보시면 거기에 공매도에 대한 그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들은 그 책을 보고 한번 쭉 보셔라, 이런 얘기죠. 저희가 뭐 공매도를 뭐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때 ETF 설명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고점 근처 갔을 때, 시장이 고점 근처 갔을 때 저희는 이제 종목을 골라서 공매도를 할 거 아니고, 저희는 이때 ETF를 가지고, 저희는 인버스 ETF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는 수익을 내서 수익을 인버스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겠다, 이거보다는 인버스를 가지고 저희는 해칭을 하겠다. 해칭을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저기 3,300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흐름과 상황을 보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아무튼 이렇게 ETF 인버스를 가지고 저희는 역으로 해칭을 할 거다. 뭐 30%든 50%든 그렇게.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공매도하고 비슷한 방식이라는 얘기죠. 공매도하고 방식.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책에 보면은 그 많은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 책에서 보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인버스 여기 있잖아요. 이게 공매도가 이게 인버스라는 얘기. 인버스, 제가 얘기한 ETF에서 얘기한 그 인버스가 바로 공매도나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하는데, 근데 이제 공매도 전략이 이게 반드시 성공하느냐, 이것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게 공매도를 하려면, 이게 공매도는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고점권에서 해야 된다. 고점권.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성공하려면 이 투자자가 이 고점권에 대한 이게 판단력이 있어야, 고점권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이 공매도를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점권에 대한 판단력이 없으면 이 공매도를 하면 거꾸로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 거기 그 메리츠 거기 화재하고 증권하고 이렇게 메리츠 화재 증권, 여기 메리츠 화재 증권, 이게 이제 이게 뭐 이게 이제 합병 형식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합병되는 형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메리츠에 이게 공매도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이 메리츠에 이렇게 메리츠 금융이라든지 메리츠 화재라든지 이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버린 거예요. 상한가. 상한가. 그 공매도를 들어갔는데 상한가가 나오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매도에서.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100점짜리 투자는 없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래서 확률이 문제인데, 그래서 공매도라는 걸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고점권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고점권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손절을 안 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템플턴은 잘한다는 얘기죠. 템플턴은 이제 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보거나 아니면 종목으로 봤을 때 어디가 고점권인지 그걸 경험치를 가지고 확률이 굉장히 높게 이제 판단을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매도를 통해서 템플턴은 엄청나게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 저축, 이 투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투자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금이라든지 이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데, 이 투자를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이게 비율로 따져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예금 적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템플턴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축이나 예금을 이렇게 쓰레기 처리,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왜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내야지, 응? 한가하게 이렇게 적금 예금, 그 예금 이자, 그 적금 이자 몇 푼 안 드는 거, 그걸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전체에서 한 10% 정도, 10% 정도는 저는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금을 들든 적금을 들든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든,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템플턴이 하는 얘기는, 이게 예금 적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금 적금이라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 그래서 왜 이제 템플턴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아버지의 경우를 보고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템플턴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비 템플턴인데, 사업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선물 투자를 시작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선물 투자를 해서,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현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하는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금이라든지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물인데, 그 선물이라는 것은 요거가 관련해서 이게 파생 상품으로, 이게 파생으로
만들어 놓은 이 파생 시장에서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물에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누가 여기 템플턴이 아니고 템플턴의 아버지가, 그 템플턴의 아버지가 그 선물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좋았겠죠. 그 선물을 크게 성공을 해서 집에 와가지고 거기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됐다. 왜 이제 선물 투자에 성공을 해서 선물 투자에 성공을 해서 이것도 조금 성공해라 아주 막 크게 어디 대박 가까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선물 시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나 너희들 자식들이나 너희들 손자들까지도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불이 됐던 이게 주식이 됐던 제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이 됐던 이게 투자를 이렇게 성공을 해서 수익이 크게 났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면 이 수익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럼 지키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못 지킨다는 거죠. 왜 못 지키냐면 이게 투자에 크게 성공해서 수익이 크게 났으면 이걸 지키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말이 쉽지.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면 본인들이 이제 이게 내 실력이 일단은 대단하구나. 이게 본인들 실력을 과신을 한다. 나는 이제 어떤 투자도 다 성공시킬 수 있어. 이렇게 과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실력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그 본인 실력을 너무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났던 거, 요거 수익이 났던 거 지키는 게 아니라, 요거 다 까먹고, 수익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기서 크게 벌었던 수익도 다 날려먹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원금까지 다 없앤다. 이 지금 템플턴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얼마 안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보세요. 이게 불과 며칠 후에 며칠 후에 몇 달도 아니고 불과 며칠 후에 여기 이제 템플턴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날렸다. 뭘로 날렸겠어요? 결국 선물로 날린 거죠. 선물로. 이 더 벌려고 했다가 여기서 그 벌은 돈하고 전에 했던 원금까지 다 해가지고 다 날렸다는 얘기죠. 원금이라도 남겨놨으면 이렇게 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 원금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항상 이게 몽땅 다 날렸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항상 이게 원금을 빼놔야 된다. 원금을 반드시 원금을 빼야 된다.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 원금 회수를.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한다는 것이 항상 이렇게 잘 되고 나서 망한다는 거죠. 이게 잘 되고 나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템플턴이 봤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막 며칠 사이에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가 또 며칠 사이에 그 벌었던 돈 플러스 원금까지 그 총 재산을 다 날리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게 비트코인에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정리가 지금 잘 돼 있어요. 보면 자 나는 이 템플턴이죠. 이 사건 이건 자기 사건이 아니고 아버지 사건이죠. 자기 아버지가 크게 대박을 냈다가
또 쪽박이 되는 걸 봤잖아요. 이게 며칠 만에 대박이 났다가 며칠 만에 쪽박이 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템플턴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벌어들인 이 부죠?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인 부가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이 사라진다는 게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서 망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을 했다. 자기 아버지 일이니까요.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템플턴이 이걸 자기 아버지 경우를 보고, 아, 이게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박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위기관리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경우를 보고 대박을 냈다고 해서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며칠 만에 다 날려먹을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그래서 위기 관리는 2대 리스크 관리죠. 제가 얘기하는 이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의 경우를 보고 아무튼 얼마나 이걸 절실하게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 며칠을 두고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템플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축을,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왜 그걸 다 날려먹었냐면 결국 저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축을. 그러니까 이 투자에, 제가 얘기하는 투자에 거의 이게 아무튼 속된 얘기로 몰빵을 했다는 거죠. 몰빵을 100%. 투자에만 100% 몰빵을 했다. 올인을 했다. 올인을. 그래서 투자에만 100% 이렇게 몰빵 내지 올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이 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대박이 났던 것 플러스 해서 이게 결국은 쪽박으로 연결됐다. 결국 쪽박이지, 쪽박. 쪽박으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건 이제 템플턴의 문제가 아니고 템플턴의 아버지의 문제죠. 템플턴 아버지의 문제는 이렇게 투자에다가 100%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나기도 했지만 며칠 사이에 다시 쪽박으로 연결되는 것을 봤고,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템플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결국 저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금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금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경우를 보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습관 때문에 결국 사업에도 성공하고 투자에도 이렇게 대박이 났었지만, 결국 말년에는 결국 자녀들에게 결국 돈을 빌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응?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었지만 결국은 말년에 가서는 이 얘기 제가 얘기한 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이건 언제든지 다, 아무튼 이게 다 없앨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에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에서는 이게 제가 얘기했던 오프라인에서 계속 말씀드린 이 녹론이 중요하다. 녹론이 누구처럼, 워렌 버핏처럼요. 워렌 버핏처럼 녹론이 중요하다. 녹론이.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막 대박 났다, 쪽박 났다, 대박 났다, 쪽박 났다,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농론, 이렇게 최소한도 이렇게 한 30년에서 50년 이렇게 농론을 하려면 중간중간 이렇게 대박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 대박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박이 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로 중간중간에 이 쪽박이 없어야 된다. 쪽박이 없어야 된다. 쪽박이. 이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쪽박이 없어야 된다. 쪽박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는 이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령 대박은 안 나더라도 수익을 꾸준히 이렇게 내면서 복리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 쪽박이 안 나오면 된다. 쪽박.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이 리스크 관리를 꾸준하게 잘해야 이런 쪽박을 안 만난다는, 쪽박을. 이 쪽박을, 이게 템플턴 아버지처럼 이런 쪽박을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런 쪽박 한 번을 만나거나 한두 번 만나면은 이렇게 템플턴 아버지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말년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경우를 보고서 템플턴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템플턴한테는, 이게 템플턴 아버지가 뭐가 됐냐면, 템플턴 아버지가 템플턴한테는 이게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반면교사. 이게 반면교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 교육에서 효과가 가장 높다는, 이게 교육에서 효과가 가장 높다는 반면교사. 반면교사. 그러니까 누군가 실패하거나 누군가의 잘못된 경우를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저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거. 그게 반면교사죠. 반면교사. 그 교육에서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게 이게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따라서 하기는 일반인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뭐 어떤 점에서 잘못됐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근데 아무튼 템플턴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반면교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 결국은 이게 이 전략이 중요하다. 이 저는 이 전략을 해서 이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을. 그래서 보면 미국에 이렇게 막 워렌 버핏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막 이런 분들이 사는 막 이 집이라든지 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의리의리하고 막 어마어마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면 막 이 워런 버핏도 막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막 얼마나 많은, 돈이 막 투자에 성공해서 돈이 막 엄청나게 많으니까 워런 버핏 사는 이 집이 막 대골 같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한다. 전략을 한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게 템플턴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해서 이렇게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걸 요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쪽박이 나는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 쪽박이 나는 만한 것은 아예 손을 안 댔다. 이런 얘기도 드는 거고, 그 한편으로는 또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현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축을 통해서 현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아버지를 보고서 이렇게 깨달은 거고, 이게 이제 템플턴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건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우리 시장에서 2200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잘 찾아야 결국은 그 종목을 잘 관리를 해서 수익을 아무튼 이렇게 꾸준하게 만들어서 아무튼 이제 복리로 갈 수가 있는데, 종목을 잘 찾으려면 여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냐, 이렇게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이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이게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22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이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냐?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을 찾으면 안 되고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 매력이 있는 종목이 아니고 매력이 없는 종목. 이 반대죠.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기 이제 사냥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냥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이냐.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항상 시장이, 제가 그때 관심 종목 설명드리면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아무튼 이게 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잊혀진 종목. 그러니까 누구한테 잊혀져요? 그 개인들한테 잊혀진 정보. 이게 가장 이제 매력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매력이 없는 종목이 아니고, 매력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매력 있는 종목은 그때그때 인기 종목이죠. 인기 종목. 이게 언론에서 막 얘기 많이 하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막 이런 인기 종목. 그런 인기 종목들이 이게 이제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려면 이런 매력이 있는 인기 있는 종목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이런 종목을 사서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 가장 매력이 없는 종목을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진 종목,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사서 관리를 해야, 그래야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제 그게 있고요. 이건 앞에서도 잠깐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주식하고 기업,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이 이게 종목 이꼬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종목 이꼬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템플턴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템플턴은 종목은 종목이고 기업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종목하고 기업은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도, 경험이 많다고 해도 기업과 종목을 혼동을 한다, 혼동을, 이것을. 근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종목 이꼬르 기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업은 기업이고 종목은 종목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이고 종목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제 템플턴이 생각하는 이게 가치 투자, 이게 템플턴은 지금 이 가치 투자, 이 책이 지금 가치 투자인데, 이 템플턴의 가치 투자라는 책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책이 이 템플턴의 가치 투자는 책인데, 지금 템플턴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게 가치, 이 기업의 가치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 있죠, 관점이. 이게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 투자자가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종목을 투자해서, 우리 같으면 이제 2200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제주, 인기주를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인기 있는 종목, 이게 화제가 되고 있거나 인기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 안 돼야 한다. 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종목을. 이 템플턴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지금 인기 있는 종목, 지금 여기저기 매스컴, 여기 화제라는 것은 저기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매스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종목들을 피하려면 그 뭘 보고 피해야 되냐. 제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PER, 요거 PER, PBR, 여기 PSR, 이런 것들의 수치, 이런 것들의 값이죠, 값. 값을 보면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어. 그래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런 PER이나 PS나 PBR, 요거 제가 예전에 교육시켜 드렸잖아요. 요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좀 가물가물 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다시 보세요. 이게 PER, PBR, 요거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템플턴은, 그래서 그 인기 있는 종목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을 피하려면 결국 뭘 보고서 피했느냐. 그래서 템플턴은 이렇게 이게 PER이나 PSR이나 PBR, 이것이 이렇게 높은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PER이 높거나 PSR이 높거나 PBR이 높거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PER이나 PSR이나 PBR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 제가 얘기한 거,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매매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있는 5%, 10% 수익 내는 이런 이렇게 매매는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게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은 안 맞다.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가 이게 종목을 고를 때 나중에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려면은 이게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한 것은 좀 시간이 드는 거고, 아무튼 되게 이제 인기가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무튼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PER이나 PS나 PBR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ER 등 이렇게 값이 높은 종목을 하면 이렇게 수익을 잠깐은 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PER이 이렇게 높은 종목을 하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간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ER이 높은, 예를 들면 PER이 높은 종목을 사면 여기 샀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매수고 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5% 10% 이렇게 올라가는 듯이 올라가지만, 잠깐 올라가지만 나중에 올라가는 것은 적고,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적고 내려가는 것은 크다. 내려가는 폭은 크다. 그러니까 올라간 상승폭은 적고 하락폭은 크다. 이게 보면 상승폭은 적고 하락폭은 크다. 하락폭은 크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PER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PER이 높다는 것은 이게 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고점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 근처에 있다. 이게 고점권에 있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본인들이 관심 종목을 가질 때 관심 종목을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예상되는 종목 50개하고 하락 예상되는 종목,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것이 분명한, 그러니까 하락할 것이 분명한 이런 종목, 그러니까 하락의 예상이 뻔한 종목, 하락할 것이 예상, 이게 뭐예요? 이게 PER이 높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 예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종목들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주도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이건 지금 템플턴이 하는 얘기예요. 템플턴은 이게 이런 PER을 보고, PER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은 거의 고점 근처에 있으니까, 고점권에 있으니까
거의 상승은 상승폭은 적고 하락하는 폭은 클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들,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들이죠. 이런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사지에만 않아도,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해도, 그러니까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만 안 해도 결국은 그만큼 손실이 안 나는 거니까, 매수를 안 하면 손실이 안 나는 거니까, 음? 그 손실이 안 난 만큼 본인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버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 수익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손실이 날 텐데, 매수를 안 하니까 손실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날 것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방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PER 등 이렇게 지수로서, 이렇게 PER 등 이렇게 지수로서 높은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PER 등, 이 PER이 낮은 종목들. 근데 이제 PER이 낮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 매력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다. 이게 PER이 낮은 종목들은 이게 매력이 없고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렇게 장기간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흘러서 보면, 시간이 오래 흘러서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1년, 2년, 그죠? 이렇게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면, 결국은 PER이 이렇게 낮은 종목들, PER이 낮은 종목들이 그때는 이렇게 매력이 없고 관심이 없는 종목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PER이 낮은 종목들이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게 기술적인 해석에서 보면, 이게 역배열 상태였던, 역배열, 이평선을 보면 역배열 상태, 이게 역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 사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이 중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왜 그래요? 이게 이런 종목들이 이때가 이게 저가 매수 찬스였다는 거죠.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게 저가 매수 기회였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고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때 개인들이 매력이 없고 관심이 없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게 역배열 상태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그 PER이 낮으면서 역배열 상태에 있던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런 종목을 사놓고 1년, 2년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준다는 것은 결국 수익률이 높아진다.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수익률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종목을 사야 이게 2배짜리, 3배짜리, 이렇게 몇 배짜리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수익률에서. 그게 이 템플턴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설명을 지금 이제 템플턴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 돼 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책이 이미 지금 오래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 20년 전에 IMF 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증권사 직원들이 PER이 뭔지 PBR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20년 전에. 지금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다 알잖아요. PER이 뭐고 PBR이 뭐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지금 주식하는 개인들이 뭐 PER이 뭐고 PBR이 모르고 그 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그 템플턴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PER, 그래서 이제 템플턴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PER이 낮은 10%, 그러니까 PER이 낮은 10%, 그러니까 PER이 이렇게 쓰면 PER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있고, 높은 종목 있고 낮은 종목 있으면 여기서 10%, 그러니까
하이, 그러니까 PER 하이 10%. 여기는 이제 상위가 되겠죠. PER 상위권이 되는 거고, 이게 많이 오른 종목들. 여기 PER 하이 10%. 이게 PER이 이게 2200개 종목 중에서, 이게 한국 시장을 하면 2200개 종목 중에서 PER이 하이 10%권. 그러니까 하이 10위권이니까 한 220개 종목이 되겠죠. PER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한 220개. 이게 PER이 낮은 쪽으로 한 20 종목. 이런 종목들. 하위 10% 종목,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성공적인 종목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죠. 그러니까 템플턴은 이제 이게 PER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템플턴은 이제 이게 PER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ER을 가지고, PER이 높은 쪽의 종목이 아니고 PER이 낮은 쪽, 그 낮은 쪽인데도 하위 10%, 그 2200개 중에 하위 10%면 한 220개 정도가 되겠죠. 그 220개, 이게 PER이 낮은 220개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 PER을 기준으로 찾는다면, 그 템플턴식으로 찾는다면 하위 10%, 그러니까 220개 종목, PR이 낮은 순서로 해서 220개 이 종목 중에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났을 때 수익률이 100%, 200%, 300% 이렇게 나 있을 종목이 이쪽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템플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템플턴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리다가 한동안 제가 다른 거 설명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게 더 급한 거 설명하느라고 좀 멈춰 있었는데, 오늘 이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했습니다.
자, 자리에 계시면 1번 쳐보세요. 자, 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 그 기술적인 해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봉으로 봤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뭐, 작게 들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수익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은 최소한도 한 3년 정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해서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해서 관리를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장기 투자자는 이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이게 중장기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중장기 투자자는 사실은 기술적인 해석에서 이 월봉만, 월봉만 보면 돼요, 월봉만. 월봉만 보면 되는데, 이제 월봉을 보면서 쭉 이렇게 그 판단을 해가면 되는데,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제 월봉을 보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게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거래량 흐름이라든지 이평선 흐름이라든지 월봉에 맞춰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관찰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해 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이 어차피 매매를 막 자주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월봉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보유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갈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해 가면서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좀 큰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해서 하는 게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고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한 2, 3주 전에 월봉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별로 차이 없잖아요. 보면 여기 이제 월봉은 결국은 지금 이제 11월 달도 이제 이번 주도 거의 다 갔고 뭐 다음 주 한 3, 4일 이번 주 이제 내일하고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며칠 그러면 11월이 다 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11월 봉이잖아요. 이게 11월 봉인데 요 11월 월봉이 이제 월봉이 어떻게 그려지고 끝날 거냐. 여기서 잘 보면 이제 지나간 거지만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하락을 할 때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보면 하락을 할 때 이게 월봉으로 보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 세 번, 월봉으로 세 번 떨어지니까 여기 7천, 8천 원 이렇게 가다가 이게 8천 원, 8천만 원권 가다가 여기서 월봉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평선 기준에서 3개 맞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 고점이었을 때가 이게 거의 8천만 원대 있잖아요. 8천만 원대 있던 것이 여기서 월봉으로 보면 여기 이평선, 여기 이평선부터 했을 때 이평선에서부터 월봉으로 하나, 둘, 세 개, 이게 세 개, 월봉으로 세 개 이렇게 딱 그것도 장대 음봉으로 월봉으로 해서 장대 음봉으로 세 개 맞으니까 여기 지금 2천만 원대 초반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결국은 여기 보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 가다가 이게 여기 2,20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죠. 이게 반의 반토막이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월봉 3개, 1개, 2개, 3개 연속해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결국 어디서 매도를 했어야 되냐면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매도권이었다. 예, 예. 여기가 매도권, 여기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봉으로 세 개 맞으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 고점 대비해서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게 매매가 됐던 투자가 됐던 그래서 이렇게 고점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권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고점권. 제가 얘기하는 이게 지나간 그림이지만 여기 제가 늘 얘기하는 여기가 고점권이었다. 여기가 고점권. 지나간 그림이지만 여기가 고점권이었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여기 고점권에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죠? 매도를 하려고 했었으면 매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 고점권에서 만들었다. 이게 보통은 보면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고점권을 이게 원봉, 그다음에 여기가 투봉 이렇게 하고 보통은 여기 이제 봉이 이 이평선보다 위에서 이렇게 봉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3봉 정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판단이 어려운 건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했었으면 어떻게 매도를 했었어야 하냐면 지나간 일이지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어야 된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어야 된다. 분할 매도. 한 번에 팔려고 했으면 못 파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봉에서 한 반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절, 이게 나머지의 반절,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어야 된다. 매도를 하려고 했었으면, 이제 이런 것을 지나간 그림이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데는 원봉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월봉 가지고 뭐 설명할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 지나간 그림이지만, 이제 보면, 이게 나중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도인지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원봉으로 내렸잖아. 원봉으로 그러니까 봉 만들고 그냥 쭉 내려왔잖아. 여기도 원봉이고 그나마 여기는 투봉을 거쳐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원봉에서는 매도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두 번이라도 기회를 줬지만 여기는 그냥 한 번 올라갔다 한 번에 쫙 내려가고 한 번 올라갔다 한 번 쭉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데 매도가 훨씬 더 어려웠겠죠. 분할 매도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아무튼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권이었고 이 고점권을 벗어나와서 보면 결국 월봉으로 보면은 장대음봉 3개 장대음봉 3개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와 있다 얘기죠. 보면은 이게 고점권을 벗어나니까 이 고점권을 벗어나서 하락으로 접어드니까 얘기죠.
이제 고점권을 벗어나서 하락으로 드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 달이 지났지만 결국은 여기 봉 3개에 의해서 다 내려온 거예요. 월봉 3개에 의해서. 월봉 3개에서. 한 3개월 걸쳐서 사실 내려올 게 지금 가격까지 다 내려왔다.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매도라는 것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무튼 투자에서는 이게 매수도 어렵고 중요한데 매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한 10배 이상 어렵고 중요한 게 매도다. 이 얘기고, 이게 비트코인을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장대 연봉 3개니까 이렇게 반의 반토막이 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도 지금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11월 달 월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꼬리를 지금 살짝 깨놨기 때문에 지금 애매해요. 여기 보면 여기 월봉으로 보면 여기 꼬리를 살짝 깼잖아요. 살짝 많이도 안 깨고 살짝 깼어요. 살짝.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살짝, 그죠? 살짝 여기 요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살짝 깼잖아요. 살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갔다 갈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반반이다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게 지금 이제 여기하고 반대예요. 여기가 고점권이었다면 여기가 고점권이었다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여기 포함해서 여기는 여기 더 내려간다 해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바닥권이다. 바닥권. 여기 바닥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권 구간을 이용해서 아무튼 분할 매수 한 번에 절대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길게 하셔라. 길게. 분할 매수를 짧게가 아니고 길게. 길게. 이거 길게. 왜? 비트코인은 이게 금방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여기 최소한도 비트코인이 제가 할 때는 저기 고점 다시 고점권을 만들려면 여기에 바닥권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든 바닥권을 벗어나서 다시 고점권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기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아무튼 분할 매수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길게 하라는 얘기는 조금씩 사시라는 거예요. 조금씩 얼마냐? 그냥 5만 원치 사고 10만 원치 사고 이렇게 조금씩 사시라. 이렇게 막 1,000만 원 단위 막 이런 식으로 사지 마시고 조금씩 가능한 잘게 쪼개서 아무튼 시간을 길게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아무튼 월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 시간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끝나는데 11월 달 월봉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제 이걸 이제 또 다음 주 봐야 되겠죠. 다음 주면 이제 11월 월봉이 결정돼 있을 테니까 이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리플. 자, 리플도 지금 뭐 월봉 리플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월봉인데 이 꼬리를 아래 꼬리를 이렇게 좀 만들고 있어요. 아래 꼬리. 그래서 이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건 좋아요. 이게 이제 리플만 보면 아래 꼬리 제가 얘기하는 아래 꼬리가 뭐냐면 이 아래 꼬리를 통해서 이게 개인들이 손절을 한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손절한 걸 세력들이 받았다. 이게 아래 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라는 것은 개인들이 손절을 한 것을 세력들이 샀다. 그래서 아래 꼬리는 길수록 좋다.
그만큼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캔들을 보실 때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다. 손절을 많이 하는 것을 결국 세력들이 받았다. 이런 뜻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캔들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니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아랫꼬리를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 캔들을 지금 반대로 해놔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여기 빨간색 여기 보실 때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제가 빨간색 캔들 색깔이 빨간색이 이게 음봉이에요. 음봉.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반대로 세팅을 반대로. 혹시 이거 보실 때 양봉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봉입니다. 음봉. 이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빨간색 음봉. 제가 세팅을 반대로 해놔서 그래 반대로. 그래서 지금 음봉인데 이 니플이 음봉인데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제 오르는 게 좋은 거니까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니플은 아랫꼬리를 길게 월봉으로 봤을 때 길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지금까지는 보면 이게 이제 다음 달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11월 달 그림은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은 꼬리를 그렇게 길게 아랫꼬리를 그렇게 길게 그리진 않았어요 아직. 이더리움은 지금 몸통이 길은데 아무튼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보면서 그 가능하면 여기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좀 길게 그려주면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월봉으로 봐도 이더리움은 월봉으로 보면 이게 꼬리로 보든 몸통으로 보든 아무튼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아까 니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월봉으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이나 니플은 이렇게 약간은 상승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약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지금 이더리움이나 니플 쪽의 흐름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흐름이 좋은데 그건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 내려올 때 순서가 그런 순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그런 순서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빨리 내려갔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이더리움이 더 빨리 올라간다. 그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바닥권이다.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무튼 분할 매수를 가능한 한 잘게 쪼개서 아무튼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잘게 짜게서 시라 잘게. 이 자꾸 막 크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요. 그 아무튼 그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니까 바로 갈지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그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길게 아무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라. 그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쭉 잡아드렸잖아요.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잡아드렸으니까 그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그 매수가에 맞춰서 그 아무튼 제가 10번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설명드렸지만 그 10번보다는 20번, 20번보다는 30번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요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은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지금 가능한 한 천천히 할수록 좋습니다. 천천히. 자, 그 다음에 그 계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요거 이 손실 난 계좌 아니에요. 요 계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계속 마이너스가 찍혀서 그런데 이 계좌는 늘 얘기했듯이 원금이 2천만 원 계좌입니다. 2천만 원 계좌. 원금이 2천만 원 계좌다. 그래서 원금이 2천만 원 계좌인데 요게 4천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2천만 원에서 이게 두 배를 갔다가 시장이 1년 반까지 떨어지면서 1년 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게 수익이 막 줄었다가 수익이 거의 2천만 원대 초반까지 줄었다가 다시 3천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줄었다가 수익이 2천만 원까지 줄은 건 아니지만 2천 한 300, 400 이렇게 400 이렇게 줄었다가 그 수익률이 100% 났다가 거의 수익률이 한 그렇죠. 한 20%. 그러니까 수익률이 여기 갔을 때 2천에서 4천 갔을 때 수익률이 한 100% 났다가 이게 한 2,400 갔을 때는 이게 수익률이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한 20%로 줄었다가 다시 제가 얘기하는 제가 그때 이게 몇 주 한 달 전에 이제 종목 교체 제가 얘기하는 이게 종목 교체를 한 계좌다. 종목 교체를 해서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게 그죠? 그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쯤 됐으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사실은 50% 정도 50%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계좌다. 그러니까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도 본인들 계좌를 보고 해석을 할 때도 이렇게 여기 찍혀 있는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찍혀 있는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이 원금을 아셔야 된다. 본인들이 원금을 아셔야 되는데 이 원금은 본인들이 반드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 기록을 원금이 얼마인지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계좌가 좀 막 손실이 막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금으로 생각하면 좀 플러스 50%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계좌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난주나 지금이나 또 큰 차이 없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일주일 사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테마 관련해서 어떤 뭐 특별한 뉴스가 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계좌가 크게 달라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악재도 무슨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테마주 특히 종목 교체한 그쪽의 테마와 관련해서 큰 악재도 호재도 뭐 없었기 때문에 음, 이 계좌도 추정의 딱금 여기 추정의 딱금을 보면 거의 지금 제자리 걸음이다. 제자리 걸음. 그래서 제가 이게 계좌 또 이거 또 이게 잊어버릴까봐 제가 이제 원금이 2천만 원짜리다. 이걸 다시 제가 환기시켜 드리고 그래서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플러스 50% 정도 수익이 나는 계좌다. 그래서 계좌가 시장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내려올 때 올라갈 때 계좌의 추정의 딱금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그것을 제가 실제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거고 여기 수강생분들 계좌도 이분처럼 계좌처럼 이렇게 달라져 가야 된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거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도 이게 찍혀 있는 이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원금 가지고 여기 추정의 탁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들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계좌 추정액 탁금은 지난주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또 중간중간에 또 뭐 이렇게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계좌가 출렁출렁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먼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지금 보면 환율은 제가 그랬죠. 여기 1300, 여기 1300 근처에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게 일봉이니까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환율이 막 마치 막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환율은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환율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원봉, 투봉, 쓰리봉, 그죠? 원봉, 아까 원봉, 투봉, 쓰리봉. 환율은 여기가 여기가 고점권이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서 이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건 이게 상승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환율이 좀 올라갔잖아요. 이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 반등. 그 무슨 얘기냐? 또 올라가다 또 내려간다 얘기죠. 반등이라는 것은 이게 올라가는 듯이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요 추세에 따라서 다시 내려간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제가 얘기했죠. 일단 1200까지는 간다. 1200. 1200까지 간다. 그 추세는 1200까지 내려가는 추세인데 시간이 걸려서 간다. 이렇게 반등하다가 내려가고 반등하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환율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이게 어차피 환율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환율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상승 추세였던 거예요. 상승 추세.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게 상승 추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좀 급하게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시간 걸쳐서 이게 반대로 하락 추세로 갈 거다. 하락 추세로 갈 거다. 하락 추세로 갈 거다. 근데 지금 좀 올라간 것은 그냥 반등이다. 반등. 떨어지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 이 얘기죠. 환율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과 관련해서 걱정할 일은 없다.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환율은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저희 종목 투자와 관련해서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그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환율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지난 1년 반 정도 환율 흐름하고는 지금 정반대 흐름. 그 지난 1년 반 동안의 환율 흐름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앞으로 환율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이거 미래지만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환율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투자자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오늘 시장이 올랐잖아요. 양시장. 그럼 어떻게 됐겠다. 안 보더라도 딱 아셔야 돼요. 이제 안 보더라도. 이렇게 제가 이게 반복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게 이게 안 보더라도 오늘은 누가 사고 누가 팔았겠다. 이렇게 딱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아하고 막연하게 걱정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제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런 데이터들이 흐름들이 머릿속에 딱 그 입력이 돼서 그래서 시장만 보면 딱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겠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근데 거기다가 기관까지 샀다. 이게 쌍끌이메시잖아요. 자, 코스피는 코스닥은 반대죠. 코스닥은 결국 기관이 샀는데 거기다가 외국인도 사줬다. 근데 개인이 또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따지면 상당히 좋은 수급이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좋으니까 이렇게 코스피 쪽의 수급도 좋고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좋으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런 표를 안 보더라도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는 거 보면 머릿속으로 이게 딱 그려져야 된다. 이런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된다. 이 표를 안 보더라도 이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오늘은 개인이 어떻겠다, 오늘 뭐 유부인이 어떻겠다, 오늘 기관이 샀겠다 팔았겠다. 이게 코스닥 같은 거 샀다 팔았겠다, 코스피 같으면 유부인 샀겠다 팔았겠다, 개인 샀다, 이게 이렇게 이 표를 안 보고도 본인들 머릿속에 이 표가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게 반복해서 자꾸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렇게 표를 안 보더라도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걸 딱 보면 아, 오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개인, 이게 누가 사고 누가 팔았겠다, 이게 표를 보고 확인 않더라도 본인들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고 그게 이 표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괜히 좋아할 것도 없고 시장에 대해서 괜히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괜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 계속 그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고 자꾸 중심을 잃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어? 제가 얘기하는 막 팔랑귀가 되고 이럴 필요 없다.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런 그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그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조직적으로 딱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그만큼 본인들이 중심이 잡힌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다는 게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들은 시장 때문에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좀 잘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보면 지금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나스닥? 지금 뭐 막 무슨 지금 뭐 제가 설명드린 뭐그 FTX 거래소가 파산되고 뭐 제2의 니몬 사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결국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이렇게 올라가고 더군다나 올라가고 제가 얘기하는 여기 62평선, 그 나스닥이 62평선을 이렇게 올라탔잖아요. 여기 보세요. 올라탔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스닥은 결국 간다. 여기까지는 간다.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이평선으로 따지면 여기 202평선 있잖아요. 202평선까지는 간다. 결국 그 시장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얘기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아직 뭐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제 자이언트 0.75가 아니라 0.5. 지금 0.75보다는 0.5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나오는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좀 나스닥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시장 가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은 이렇게 뭐 이렇게 각도가 막 완만하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이에요. 상승.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승입니다. 상승. 코스피도 상승이고 코스닥도 상승. 상승 추세라는 거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닥은 여기 9월발, 여기 9월발이잖아요. 9월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9월발이 바닥이었다. 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9월발이 바닥이었다. 이게 9월발 바닥을 지나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그 연말에 어디까지 가 있을 거냐? 그렇죠? 연말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평선하고 만나겠죠.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는데. 그래서 아무튼 2,500에서 600, 2,500에서 600 선 가까이 가 있을 거다. 그러면 코스닥도 거기에 맞춰 가 있을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금은 이게 시장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시장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같이 시장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을 때, 이때 이럴 때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종목에. 그래서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교체 이런 얘기도 했던 거예요. 시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바닥권에 있을 때 이 종목 교체를 적절히 해서 집중을 하면, 그러면 본인들 계좌를 회복시키는데 속도가 빨라진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지금 아직도 유효하다 얘기죠.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지금 기술적 해석을 봤을 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막 공포감 조성하는 그 유튜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던데, 괜히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또 막 흔들리고 막 또 뭐 스스로 막 그런 걱정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종목을 보겠습니다. 종목.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지금 흐름이 지금 제일로 좋아요. 종목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2200개 종목 중에서 이제 지금 흐름만 보면,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 삼성전자 흐름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건 이 삼성전자 흐름 때문에 그렇고, 결국 삼성전자는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여기 이평선 있잖아요. 여기 241평선하고 만났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꺾일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7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 요 사이까지는 일단 간다.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갈 때까지는 흐름이 좋게 갈 거다. 삼성전자 같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가서 그 시장을 지금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누이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는 우량주 카카오. 카카오는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요 거래량하고 요 거래량이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팍 줄었는데 이 가격은 지금 관리되고 있다. 이평선 만나면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카카오도 역시 이제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바닥이었다. 이 바닥이 여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도 일단은 이제 좋은 흐름 속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카카오는 여기 일단 46,000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저기 10만 원 근처 가면, 여기 바닥 대비해서 10만 원 근처 가면, 여기 바닥에서 10만 원 근처 가면 이게 100%잖아요. 100%. 두 배. 두 배. 일단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제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이게 우량주입니다. 이게 카카오는 아까 달라요. 카카오는 우량주고, 그렇지만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여기 막 거의 6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이런 거래량,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패턴이 딱 그려지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면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여기가 바닥이었고,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내려온 것은 지금 뭐 백신 가지고 뭐 백신 뭐 콜로라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그게 뭐 생산이 중단된다 어쩌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지금 한 1, 2년 걸쳐서 계속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을 보고 제가 종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쩌면 어떤 신약 같은 거 이런 것을 이게 백신 말고 지금 코로나 백신 말고요. 신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공시킬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 예전에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해서 성공해서 20만 원 초반에서 그 7, 80만 원 쫙 갔듯이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아마 그럴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서,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지.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이게 백신 해가지고 이런 게 이게 이제 단기 약제가 되는 거예요. 단기 약제.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을 때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인 거예요. 매수 기회인 겁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개 쭉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오늘 지금 설명드린 이지도 보시면, 여기 이제 좀 길게 보면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여기 매집했죠. 그 다음에 거래량 없다가 여기 장대 양봉에서 매집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거래량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매집. 그 다음에 여기서 매집. 여기 거래량. 여기 이 거래량 대비해서 이 거래량이 상당히 크잖아요. 요 거래량. 이 바닥에 싹 붙어 있다가 이만큼. 그러면서 여기서 매집. 그 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 아니, 거래량, 이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장대 양봉 나오면서 여기서 매집. 장대 양봉 나오면서 매집. 그죠, 보면.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이 62평선. 62평선을 올라탔다. 자, 좋지 않아요? 이 그림? 보시면. 아무튼, 잘 매수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드렸던 그 대오에이엘도 보시면, 일주일 동안 보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 장대 양봉, 이 거래량이 나오고, 여기 매집. 그리고 요것도 여기 61선을 탔는데, 그 거래량이 줄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이죠? 가격은 뭐 거의 제자리죠. 이게 좀 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하다가 이제 뭐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이쪽 관련해서 이제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뭐 상한가를 만들든, 응? 20%를 만들든. 그건 뭐 세력들이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겠죠. 그거야. 이제 어쨌거나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이 기술적인 해석상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이제는 보면 그 다음에 지난주에 들었던 종목이, 자, 이 S 트래픽도 보세요. S 트래픽도 여기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막 거래량들이 크게 나오잖아요. 거기 거래량 나오면서 윗꼬리 있죠. 윗꼬리 그죠? 윗꼬리 보세요. 이게 윗꼬리가 이게 다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누구 뭐 개인이 됐던 이게 단타 세력들 것이 됐던 개인 것이 됐던 그래서 5% 뛰기 10% 뛰기 하는 개인들 있잖아요. 그 개인들 그 물량을 그 개인들 물량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익절 시켜주는 거죠. 이게 개인들 익절 시켜준 겁니다. 익절.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그림들을 잘 봐두시라는 거죠. 이런 그림들 여기 거래 장대 양봉에 여기 이게 매집을 크게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빼잖아요.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그게 뭐 변한 거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다시 올려놓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거래하면서 이렇게 3, 4일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데모도 이렇게 줄면서 이렇게 가려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내려놨죠.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뭐 그렇게 뭐 크게 내려온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여기 이평선 보세요. 여기 노란 거 이게 21평선인데 지금 이평선 보면 데모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22평선을 딱 타고 가고 있잖아요. 22평선. 여기서부터 22평선을 크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금 22평선까지 내려왔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왜 내려오냐면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을 이렇게 벌어졌다가 합쳐졌다 벌어졌다 합쳐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합쳐졌다가 벌어졌다가 또 합쳐졌다가 벌어졌다가 이걸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흐름을 보시면 이평선 흐름을 보시면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시키는 거죠. 조정을. 이게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조정을 하면서 개인들 또 손절시켜 가지고 물량 뺏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남아토건 보세요. 남아토건이 보시면 지금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응? 여기 이렇게 막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막 밑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 제가 하는 얘기 이 그림 잘 보세요.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러면 이 종목은 여기까지 보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 종목이 끝난 것 같잖아요. 여기서 이 종목 아까 템플턴 연맥이에요. 템플턴 이렇게 하면 이 종목은 진짜 매력이 없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 계속 끝없이 떨어지는 것 같죠. 끝없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지만 보세요. 여기서 하루 여기 있지만 이틀 하루 이틀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거치니까 그냥 여기를 가잖아요. 어디 갔어요? 여기 이틀 여기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 두 개니까 여기를 가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세력이 있는 종목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 막 가격적으로 엄청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한 이틀이면 다 올려놓는다. 이틀이면 근데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올라갔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왜 올라갔지 뭐 무슨 이유로 올라갔지 뭐 그거 따져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거 따져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왜 올라갔냐 그냥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왜 올라갔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RSI로 해서 여기가 RSI를 보면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바닥. 그러면 여기 요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 수익이 딱 몇십 프로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이게 막 가니까 이걸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기 싫은 그림이었을 때 여기 세력들이 신호를 다 주고 있잖아요. 세력들이 다 신호를 제가 얘기한 여기 뭐 거래량이 엄청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 거래량이 막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이 거래량 좀 나오면서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그림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데서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를.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한다고, 예고를.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파동을 내 계좌에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데서 포기하지 말고 이런 데서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관리를 해야 이런 파동을 내 계좌로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이유다. 그게. 자, 그 다음에 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림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이에요.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겁니다. 조정을.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게 거래량 없이 떨어진 것은 그냥 가격만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조정을.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가 바닥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여기 윗꼬리, 장대 양봉 나오면서 윗꼬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윗꼬리. 그래서 뭔가 좀 이게 꿈틀꿈틀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61평선도 올라탔고 보시면 뭐 지금 아직 상한가를 막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이게 준비 과정이라니까요. 세력들 입장에서 아까 그 남아토건처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딱 그 개인들 눈에 이렇게 많이 띄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미리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이 상한가 한두 개로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저출산 종목이 이게 나경원 그분이 지금 저출산 무슨 뭐 부위원장인가 맡아가지고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영향들을 받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막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얘기 안 나왔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벌써 지금 6개월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 건설주들 제가 얘기한 건설주들이 뭐 우원개발이 지금 아까 그런 그림 나온 건 아니지만 우원개발도 마찬가지 우원개발도 지금 막 거래량이 막 이런 거래량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고 지금 윗꼬리 막 계속 달고 있잖아요. 달고 60성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막 장대 양봉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건설주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보유하고 계시면서 잘 이렇게 관리해 가면 된다. 이런 얘기고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그게 다 건설, 토목, 건자재 이런 쪽들하고 대부분 연결되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하는 지금 종목 플러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건설, 건자재, 뭐 토목 그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도 연결될 가능성으로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남아토건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꼭 뭐 그런 걸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파동으로 연결이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세력들이 그렇게 연결을 해가는 거예요. 뭐 어떤 테마로 연결하든지 간에 그 연결을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리해가면 때가 되면 그런 좋은 파동으로 얼마든지 연결이 되고, 아까 남아토건처럼 그냥 장대양봉 두 개면 한 6, 7개월 걸쳐서 빠졌던 가격을 한 이틀 만에 다 끌어올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개별주는 이게 세력 있는 종목이면 몇 개월을 빠졌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힘들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고 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시장인데다가 환율도 좀 꺾였죠. 환율도 하락 추세로 갔죠. 그다음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시장 관리에서 이제 악재들이 좀 슬금슬금 호재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지금 그 큰 글로벌한 그 아무튼 테마가 좀 두 개나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지금 이런 어떤 기술적인 해석,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가면서 이 종목들 잘 관리해가면 결국 본인들 계좌가 좋아지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저는 좀 그 본인들 계좌를 회복시키는데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제가 종목 교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쪽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본인들 계좌를 잘 관리해 가시면 일단은 내년 한 3, 4월까지 해서 본인들 계좌가 상당히 좋아져 있을 거고, 그 이후에도 이 건설 테마들이 건자재, 뭐 토목 이런 흐름들이 저는 상당히 좋아질 거고, 어쩌면 이게 앞으로 한 2, 3년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시장을 들락달락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고 꾸준하게 본인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종목을 관리하고 그 종목들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고 그러면 또 좋은 때가 온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포기를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